이제 이 요양원은 제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주시죠. 며느리 씨,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아버님 편히 모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원장 최기석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가족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사연의 주인공 한서진 씨는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진 씨는 업계에서 전설의 사냥꾼으로 불렸던 인물이었거든요. 부실 기업을 찾아내 인수합병하고 비리 덩어리 회사들을 단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칼을 내려놨죠. 평범한 전업주부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아버지가 위험에 처하자 서진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기석이라는 탐욕스러운 원장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 통쾌한 복수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진 씨의 시아버지 박만수 어르신은 올해 78세였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는 경기도 외곽에 땅을 몇 필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즘 시세로 치면 대략 50억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먹은 식사 메뉴를 기억 못 하시고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시곤 했죠. 아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서진 씨의 남편 박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병원은 무슨.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집 앞 슈퍼에 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셔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준호 씨가 본격적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한 게 여보, 아빠를 요양원에 모실까봐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나을 것 같아.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둘이서 시아버지를 모시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준호 씨는 회사 일로 바빴고 서진 씨도 고등학생인 딸아이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수 어르신은 해송 실버타운이라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거든요. 특히 원장인 최기석 씨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기석 원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의사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얼핏 보면 정말 성실한 의료인 같았죠. 하지만 그건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최기석, 이 사람의 정체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전문 사기꾼이었거든요. 특히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무연고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수법은 이랬어요. 첫째,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받습니다. 둘째, 가족들에게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며 면회를 제안합니다. 셋째, 노인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킨 후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넷째, 재산을 빼돌린 후에는 노인이 치매로 전부 까먹었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미 수십 명의 노인들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잃었어요. 하지만 가족들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게다가 최기석은 지역 유지로 행세하며 경찰서장, 구청장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뒷배경이 단단했던 거예요. 만수 어르신이 입소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보, 아빠 면회 가자.
서진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대. 지금은 면회를 자제해달라고 하더라고. 왜요? 뭐가 안 좋으신데요?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서 사람을 못 알아보신대. 가족 얼굴 보면 오히려 흥분하고 불안해하신다고. 서진 씨는 찜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악화될 리가 없었죠. 그래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제가라도 챙겨야죠. 원장님이 당분간은 자제해달래. 2주 후에 다시 연락 준다고 했어. 하지만 서진 씨의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 몰래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저 박만수 어르신 보호자인데요. 아버님 상태가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호자분께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실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원장님 부재 중이십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 씨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한번 직접 가봐야겠어. 다음 날 오전 서진 씨는 남편 몰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문에서 제지당했어요. 보호자시라도 원장님 허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며느리라니까요. 왜 친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규정입니다. 환자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예요. 서진 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면 돌파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서진 씨는 차를 몰고 요양원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직원들의 동선을 체크했어요. 10년 전 기업 사냥꾼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요양원 뒤편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직원 한 명이 밥상을 들고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서진 씨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하실 문 앞까지 갔을 때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추워. 그 목소리 분명 시아버지였습니다. 서진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거든요. 서진 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야. 10년 만이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민수, 서진 씨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기업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누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해송 실버타운이라고 알아? 경기도 양주에 있는 요양원인데. 아, 거기요?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요양원 원장 최기석이란 사람 있는 대로 파헤쳐줘. 재무제표, 부동산 소유 현황, 개인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주차 위반 딱지까지 전부 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복귀하시는 거예요? 응. 10년 만에. 서진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자격으로. 그날부터 서진 씨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수는 3일 만에 최기석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기석의 요양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부실 덩어리였어요.
직원들 월급은 몇 달째 밀리고 있었고 건물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만 30억이 넘었죠. 하지만 최기석 개인 명의로는 강남에 아파트 3채, 외제차 5대, 그리고 각종 명품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빼돌린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명단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해송 실버타운에 입소했다가 재산을 잃은 노인이 무려 37명이었어요. 피해 금액만 따져도 200억이 넘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서진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서진 씨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했어요. 10년 전에 익혔던 위장 침투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정기 점검 나왔어요. 저희 청소업체 따로 있는데요. 본사에서 서비스 품질 점검 나왔습니다. 확인 전화 한번 해보세요. 서진 씨가 건넨 명함과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만들어준 위조 서류였지만 일반 직원이 알아볼 리 없었죠. 아, 그러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서진 씨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2층을 청소하는 척하며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러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안에서 최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만수 그 영감탱이 아직도 도장 안 찍나? 예, 원장님.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지하실 온도 더 낮춰. 며칠 더 고생하면 알아서 찍을 거야. 하지만 원장님,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어차피 치매 환자 아니야? 나중에 뭐라고 하면 증상이 심해서 환각을 보신다 그러면 그만이야. 가족들도 자주 안 오잖아. 서진 씨는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서진 씨는 더 결정적인 걸 원했거든요. 다음 날 서진 씨는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최기석 요양원 채권 구조 분석해줘. 채권이요? 응. 은행 대출 30억 있다고 했지? 그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누나. 이틀 후, 민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나, 대박입니다. 뭔데? 최기석 요양원 채권, 은행에서 부실 채권으로 분류돼서 매각 절차 들어갔어요. 지금 제일저축은행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거기서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서진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에 살 수 있어? 원금 30억인데 부실 채권이니까 30%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략 9억? 좋아. 내일 당장 매입 들어가. 4명에 말고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서. 누나, 혹시 그 돈. 걱정 마. 내가 10년 전에 모아놨던 돈 있잖아. 그거 쓸게. 서진 씨는 결혼 전 번 돈을 비상금으로 남편 몰래 숨겨뒀었습니다. 약 15억 정도 됐죠. 언젠가 이런 날을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남편한테 다 털어놨어야 하는 돈이었지만 서진 씨는 본능적으로 비상금을 챙겨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지금 정확했다는 게 증명됐죠. 일주일 후 서진 씨는 해송 실버타운의 채권 100%를 매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서진 씨는 법적으로 요양원의 채권자였어요. 언제든지 채권을 행사해서 요양원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선 겁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기석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2주 후 최기석은
해송사회복지재단 창립 파티를 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번 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단을 만든 거였어요. 게다가 이 재단을 통해 만수 어르신의 땅도 정식으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죠. 파티에는 지역 유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구청장, 경찰서장, 시의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왔어요. 최기석은 이들 앞에서 마치 자선사업가처럼 행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단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최기석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만수 어르신한테서 최종 서류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파티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서진 씨였습니다. 최기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죠? 초대받지 않은 분 같은데. 서진 씨는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며느리 한서진입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최기석은 당황했지만 금방 평정을 찾았습니다. 아, 박 어르신 보호자시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습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제가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만나지 못하게 하시더군요. 이유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기석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렇습니다. 요즘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서진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시아버지를 지하실에 가둬놓고 도장 찍으라고 협박하시던 거. 최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요양원에는 지하실 같은 거 없습니다. 없다고요? 서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실 계단 사진이었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기석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어요. 하, 그게 뭐 증거가 됩니까? 그냥 창고일 뿐인데. 창고요? 그럼 이것도 들어보시겠어요? 서진 씨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만수 그 영감탱이 아직도 도장 안 찍나? 지하실 온도 더 낮춰. 며칠 더 고생하면 알아서 찍을 거야. 최기석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파티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최기석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최기석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를 부렸어요. 이건 조작된 거다. 누가 저런 걸 믿습니까? 조작이요? 그럼 지금 당장 경찰 불러서 지하실 확인해 볼까요? 서진 씨가 경찰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장님, 수사 요청합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요. 경찰서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기석과 친분이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최 원장,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죠. 최기석은 발악했습니다. 안 돼.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때 서진 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진 씨는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해송 실버타운의 채권, 제가 전부 매입했습니다. 뭐라고? 최기석이 비틀거렸어요. 은행 대출 30억, 그거 부실 채권으로 분류돼서 제가 샀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이 요양원의 채권자입니다. 서진 씨는 최기석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아니 최기석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지하실로 내려가실래요? 아니면 경찰서로 가실래요? 최기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이 최기석을 연행했습니다.
서진 씨는 바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버님, 만수 어르신은 누더기 이불을 덮고 떨고 계셨어요. 서진 씨가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만수 어르신은 서진 씨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고맙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안전해요. 서진 씨는 만수 어르신을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남편 준호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몰래 이런 일을 진행했어. 준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꼭 껴안았어요. 고마워. 아빠를 구해줘서. 나도 며느리잖아.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다음 날 최기석의 비리가 전부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기석은 지난 5년간 37명의 노인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가로챘어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치매약 대신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흐리게 만든 후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고, 어떤 노인은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후 가족이 당신을 버렸다며 심리적으로 몰아세워 재산을 넘기게 만들었죠. 심지어 사망한 노인의 사망 신고를 고의로 늦춰서 그 사이에 연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기석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재산은 전부 몰수됐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진 씨는 최기석이 가로챘던 요양원을 정식으로 인수했어요. 채권을 행사해서 운영권을 가져온 겁니다. 여보, 내가 이 요양원을 제대로 운영해 볼까 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이제 다시 일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 요양원을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서진 씨는 요양원 이름을 희망 실버타운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기석이 빼돌렸던 돈을 최대한 회수해서 시설 개선에 썼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줬고 식사 수준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죠.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서진 씨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6개월 후 희망 실버타운은 지역 최고의 요양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대기자가 100명이 넘을 정도였죠. 그리고 만수 어르신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사실 만수 어르신의 치매 증상은 최기석이 먹인 약물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지내니까 금방 나아지신 겁니다. 서진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무슨 말씀을요, 아버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복받았어. 정말 고맙다. 만수 어르신은 땅 문서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아버님, 이게 무슨... 내 땅 말이야. 경기도에 있는 그 땅. 50억짜리. 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들한테 주셔야죠.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너한테 주고 싶어. 준호도 동의했어. 옆에 있던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받아. 당신이 아빠를 구했잖아. 그리고 요양원도 살렸고. 서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서진 씨는 그 땅을 팔지 않았어요. 대신 그 땅 위에 새로운 실버타운을 지었습니다. 더 크고 좋은 시설로요. 그리고 그곳에는 최기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1년 후 서진 씨의 실버타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총 5개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게 됐고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직원 처우도 업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진 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기석이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머리도 좋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가 당신을 얕봤던 게 페인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이 보이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더군요. 출소하면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습니다. 서진 씨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속죄? 그럴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서진 씨는 최기석에게 어떤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대신 서진 씨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돕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서진 씨는 대한민국 표 실천 대상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도 없이 시아버지를 구하고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시상식장에서 서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며느리로서,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만수 어르신이 앉아 계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요. 우리 며느리 자랑스럽다. 만수 어르신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서진 씨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최기석이 출소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최기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죠. 최기석은 서진 씨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을 찾아갔습니다. 한서진 원장님 계십니까?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최기석이라고 합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기석이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금기어였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서진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최기석이 왔습니다. 서진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최기석은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는 책상에 앉아서 최기석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죠? 최기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받을 생각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여기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서진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 조건을 들어보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피해를 입혔던 37명의 어르신들께 한 분씩 찾아가서 사죄하세요. 둘째, 남은 생을 무료 봉사로 살 것을 서약하세요. 셋째, 일절 변명하지 마세요. 이 3가지 조건을 지킬 수 있습니까? 최기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서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급여는 최저시급입니다. 그리고 평생 승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기석은 그날부터 실버타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청소, 설거지, 빨래,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최기석을 보고 놀라고 화를 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최기석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청소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욕을 먹어도 참았고 침을 뱉어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어르신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도 사람이긴 한가 보네. 그래도 열심히는 하더라고. 2년째 되던 해, 최기석은 어르신 한 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최기석이 가장 많은 재산을 빼앗았던 분이었어요. 어르신은 최기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늙으면 다 용서하게 돼. 미워하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거든. 최기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서진 씨의 실버타운 그룹은 전국 20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만수 어르신은 8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매일 실버타운을 산책하시며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노셨죠. 야, 박노인. 오늘도 졌구만. 에이, 다음에는 내가 이긴다. 만수 어르신은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노후를 편히 보내고 계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만수 어르신은 서진 씨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이리 와봐. 왜요, 아버님? 너한테 줄 게 있어. 만수 어르신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은행 금고 열쇠야. 거기에 내가 평생 모은 게 있어. 아버님. 아니야, 들어봐. 나는 치매에 걸린 적이 없어. 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만수 어르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최기석 그놈을 의심하고 있었어.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소문을 들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치매 연기를 한 거야. 아버님이요? 응. 그리고 지하실에 갇혔을 때 너한테 신호를 보냈어. 내가 쪽지를 창문 틈으로 내밀었거든. 도와주세요라고. 서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지하실에서 봤던 쪽지가 시아버지가 보낸 거였군요. 아버님,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시험하려고. 시험이요? 만수 어르신은 따뜻한 눈으로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날 구해줄지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는 완벽하게 해냈어. 며느리 자격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서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그 금고 안에는 내가 숨겨놨던 돈이 100억 있어. 이제 그거로 더 큰 실버타운을 지어.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줘. 아버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 너한테 주는 거야. 아들인 준호는 이미 동의했어. 만수 어르신은 서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 인생이 행복했어.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남편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100억을 주셨어. 응, 나도 알아. 아버지가 미리 말씀하셨어.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당신을 믿어. 서진 씨는 그 100억으로 무료 실버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완전 무료로 운영되며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돈이 없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르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진 씨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3년 후 무료 실버타운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후원금을 보냈고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기석이었어요. 최기석은 이제 70대가 됐지만 여전히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최기석을 기석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어요. 기석아, 오늘 점심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어르신. 너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좀 쉬어. 아닙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아직 많습니다. 최기석은 평생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유일한 구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서진 씨도 60대가 됐습니다. 딸아이는 커서 의사가 됐고 남편 준호 씨는 은퇴해서 서진 씨와 함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수 어르신은 98세까지 장수하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만수 어르신이 도왔던 사람들, 서진 씨의 실버타운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낸 어르신들의 가족들이었죠. 박만수 어르신은 진정한 어른이셨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셨던 그 지혜가 오늘날 수천 명의 노인들을 구했습니다. 서진 씨는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영정 속 만수 어르신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서진 씨는 남편과 함께 실버타운 옥상에 올라갔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응, 잘 살았어. 후회 없어? 하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래로는 실버타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산책하는 분들, 화단을 가꾸는 분들, 바둑을 두는 분들. 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야.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저렇게 행복한 노인들을 보는 게 우리의 보상이야. 준호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운이었어. 10년 전 당신이 아빠를 구하러 나섰을 때 나는 확신했어. 이 사람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구나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아버지를 구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최기석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최기석 저 사람 봐. 응, 보여. 용서해야 할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끝나는 거지.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야. 속죄할 기회를. 그게 당신의 복수였구나. 응.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가혹한 게 있어. 바로 평생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사는 거지. 두 사람은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최기석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고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사람 변하긴 했네. 응, 20년이 걸렸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단 진심으로 뉘우칠 때만. 서진 씨의 말에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텐데. 나 하나로도 충분하지 뭐. 대신 우리 딸이 있잖아. 서진 씨의 딸은 지금 의사가 되어 무료 실버타운에서 봉사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그래, 우리 딸이 있지. 준호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10년 후 서진 씨는 7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물러나 이사장 자리에만 있었어요. 실질적인 운영은 딸과 전문 경영진이 맡고 있었죠. 어느 날 서진 씨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진 이사장님,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대통령님이요? 예, 이사장님의 실버타운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진 씨는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나와 서진 씨를 맞이했어요.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각하.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시아버지 한 분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 수만 명의 노인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서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사장님의 실버타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그리고 이사장님께 국민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훈장을 시아버지께 바치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시상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진 씨는 국민훈장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시아버지 박만수 어르신의 것이고 제 남편 박준호의 것이고 제 딸의 것이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모든 어르신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는 준호 씨와 딸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구석 자리에는 최기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기석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이렇게 빛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던 거죠.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최기석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한서진 이사장님이 국민훈장을 받으셨다. 20년 전 내가 그분의 시아버지를 학대했을 때 나는 내가 이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그분이었다. 그분은 나를 법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그게 진짜 복수였다. 나는 매일 나 자신과 싸운다. 그리고 매일 진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최기석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 서진 씨를 불렀어요. 이사장님,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됐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최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서진 씨는 최기석의 장례식을 직접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주었죠. 최기석. 잘못을 저질렀으나 속죄한 사람. 세월이 흘러 서진 씨도 85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실버타운 사업을 이어받고 있었어요. 서진 씨의 철학은 3대째 이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서진 씨는 남편 준호 씨와 함께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든 희망 실버타운 1호점에요. 여보, 우리도 이제 여기 입소하는구나. 그러게. 감회가 새롭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끼리 걸을 거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직원이 떠나자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저 친구,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봐. 그럼 더 좋지. 이제 우리도 그냥 평범한 노인이야. 맞아, 평범한 노인.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후회 없지? 하나도. 당신은? 나도. 우리 참 잘 살았어. 응, 잘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주들이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래?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할머니 인생이 너무 멋있거든요. 서진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책? 뭐가 멋있다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구하신 이야기요. 그리고 수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신 이야기요. 그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그래도 시작은 할머니잖아요. 서진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시작은 내가 했지. 하지만 끝은 너희가 맺어야 해. 알겠지? 네, 할머니. 손주들은 다시 뛰어갔습니다. 준호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뭐가? 모든 게. 시아버지를 구한 것도, 사업을 일으킨 것도, 최기석을 용서한 것도, 용서가 아니라 기회를 준 거야. 그게 더 어려운 거지. 서진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할 수 있었어. 당신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다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 당연하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좋아. 그럼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구할게. 좋아.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의 시작에는 10년 전 칼을 다시 든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 한 분을 구하기 위해 10년 만에 복귀한 전설의 사냥꾼. 그녀는 법으로, 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복수했습니다. 최기석이라는 악인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그에게 속죄할 기회까지 주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노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상대를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평생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서진 씨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이것이 서진 씨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명은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부당한 일을 당하신다면 서진 씨처럼 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복수할 때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세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서진 씨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서진 씨는 시아버지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진 씨처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